이번 시간에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산업군을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입 대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시멘트 산업 분야와 농업 분야의 생산량 증대를 이루어낸 비료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산업은 중화학공업 발전의 필수적인 산업이며 박정희 정부에서 석유화학단지를 성공적으로 착공할 수 있었던 국내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를 보면 석유화학단지의 건설 이전에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정유 부분의 수입 대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정유산업의 건설 이전 단계로는 충주 비료로 대표되는 비료산업의 육성과 수입 대체 공업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최초의 대형 화학 비료 공장인 충주 비료에서 운영 경험과 기술 축적을 한 인력들은 석유화학 산업으로 이직하여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 원조를 통해 건설한 공장에는 시멘트 공장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남한 지역에서는 전후 복구를 위한 건설 수요가 많았고 건설을 위한 시멘트 수요가 높았습니다. 식민지기에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었지만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고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많은 시멘트를 해외에서 수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석회석이 풍부한 지역이 있었고 이승만 정부는 석회석이 풍부한 문경 지역에 시멘트 공장을 설립합니다. 시멘트 공장이 설립되자 시멘트의 수입 대체화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후 시멘트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증설하여 1967년에는 시멘트 제품의 완전 자급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동의 대형 건설 공사에서도 중동 국가들이 시멘트와 같은 제품은 중동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는 시멘트를 수출하였습니다. 시멘트의 자금은 한국의 고도 성장의 다른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경부고속도로 사업은 포항제철과 같이 처음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고속도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고 공사비를 예측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항제철의 경우처럼 공사비를 조달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도로 고속도로 건설은 추진되었고 태국에서 1965년에서 1968년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의 계획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태국에서의 고속도로 공사 당시 불도저, 로더와 같이 해외 건설업체들이 사용하는 최신 장비를 구입해 보았지만 기능공들이 사용법을 몰라 2달도 못 가 고장을 냈다고 합니다. 불도저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로더란 대량의 흙을 실어주는 장비를 말합니다.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는
국내 건설업체의 첫 해외 공사였고 시행착오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커다란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통해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고안해 사용했으며 최신 장비 사용법과 선진 공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고속도로 공사에 활용되고 중동 건설 시장 진출에 밑바탕이 됩니다. 현대건설의 해외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시행착오를 통한 기술의 습득 측면에서 중요했다면 시멘트의 국산화는 건설을 위한 원자재 공급을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시멘트를 수입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지었다면 정부에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높은 공사비로 인해 경부 고속도로가 경제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자재의 자급과 관련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건설한 판유리 공장도 건설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판유리 공장의 경우 공사를 진행할 미국 업체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건설이 2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유리 공장은 계속 성장하여 지금도 한국유리라는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건설한 비료 공장은 이후 한국의 화학공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화학비료는 농업 분야의 식량 생산의 증가와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한국전쟁 이후 먹을 것이 부족했던 남한 지역에서 화학비료의 중요성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이었고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한국에서 화학비료 공장을 건설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크고 다양한 장치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조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의 의견은 화학비료 공장을 건설하여 직접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화학비료 공장의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결국 미국의 승인을 받아 비료 공장의 건설을 시작합니다. 1955년 9월 공사를 시작한 비료 공장이 1958년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1959년에야 시운전에 착수했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1961년 4월에 준공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운영에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비료 공장 건설의 경우를 보면 예정보다 3년 늦은 1961년에야 준공이 되고 준공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상 조업률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준공이 늦어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1950만 달러였던 공사비가 1958년에는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협조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건설한 포항제철의 경우를 보면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원래 계획했던 공사기간보다 빠르게 준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료공장의 건설과 비교해보면 공사기간을 지켜 준공한 것이 포항제철의 성공에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료공장 건설과 포항제철의 차이는 국내 건설 경험의 축적과도 관련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차관공사의 경우 차관공사의 발주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었으나 투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차관공여선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차관공사의 수행은 설계, 시공, 자재, 관리 등 모든 면에서 국내 건설기업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차관공사는 일반적으로 대형 공사였기 때문에 자재, 노무, 공정 및 자금 관리 분야에서 경영과 관리 기술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차관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까닭에 공기가 철저히 지켜졌으며 이로 인해 국내 건설업체들은 공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기술 축적이 어떤 측면에서는 비료공장의 준공 지연과 포항제철의 공기 준수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에서 관련 기술자 68명을 선발하여 미국, 독일, 스페인 비료공장에 유학을 보내 운영 방법을 익혀오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국내 기술진 부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기술진은 공학계열 출신이면 가리지 않고 채용했다고 합니다. 전기, 금속, 토목과 출신은 물론이고 원자력, 조선항공과 졸업생도 채용하였습니다. 훗날 이 기술진은 다른 비료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한국 화학비료공장 기술진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기술진은 이후 정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비료의 경우에는 최초의 비료공장에 이어 다른 비료공장들이 설립되고 생산을 시작하여 수입 비료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만 시멘트에 비하면 수입 대체가 늦어 수입 대체율이 1963년 17%, 1967년 64%를 기록하고 1970년대 중반에 가서 완전한 수입 대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비료 산업의 중요성은 비료 공장이라는 대형 화학공업, 장치 산업의 운영 경험과 기술 축적이 향후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 주된 산업인 개발도상국에 있어 화학비료는 국내에서 수요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면 판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화학공업 제품들의 경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반면 농업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화학비료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적게 겪으면서 화학공업 분야의 경험 축적과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에서 추진한 수입 대체 공업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의 원조로 설립한 시멘트, 화학비료, 판유리는 한국의 초기 공업화에 수입 대체를 통해 기여합니다. 특히 화학비료의 경우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석유화학공업의 기초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정유산업을 살펴보며 기술적 측면의 연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